네, 7월 14일 장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김건진 부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화이팅! 좀 해주십시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파리오와 저희 프라임클럽이 함께하면 계속해서 아마도 수익이 많이 나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오늘 여의도 스타일로 머리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하여튼 항상 눈에 익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어색하고 좀 불편하죠. 아닌데 좀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느 문 여성이 혹시 시간 좀 이러면 절대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주식시장 얘기로 가죠.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당하는 입장이니까 오늘 좀 재미가 없었나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네네. 일단 오늘 네네. 투자 심리를 노는 게 좀 눌려진 것 같아요. 크게 그렇죠.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미국의 물가지수 급등,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의 최고치 숫자 경신 이거인 것 같은데 현재 그렇죠.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요약이 되고 있었죠. 우리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물가 지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어떤 게 물가 지수가 가장 많이 차지했냐면 중고차 가격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가 상승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근데 이게 계속해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 중고차 가격이 갑자기 1,000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살 수 있을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게 좀 더 객관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코로나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너무 힘들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1,600명대네. 고민을 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제가 실시간 이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이게 연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 드렸던 물가 지수가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란 대한 얘기 여러분들 좀 이제 귀에 피가 막 나오고 있지 않나요? 우리 대표님 그런 옷같이 이런 피가 조금씩 막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거 너무 식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식상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여전히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직 소문만이잖아요. 아직 소문이고 뉴스 뭐가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다시 1.4%가 그렇죠.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고민하고, 또 테이퍼링이 결국은 되긴 할 건데 언제부터 될 거야,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될 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지금 상하원에 가서 오늘 청문회를 할 겁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고, 그동안에는 항상 그랬었잖아요. 서서히 할게. 너희가 알 수 있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시장에 절대 쇼크를 안 줄 거야 라는 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일시적인 이 물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거야. 이거는 계속해서 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는 그래. 그럼 계속해서 그냥 성장 좀 가볼까? 라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전개가 됐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가는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오늘 좀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종합은 한 6포인트 정도 빠졌고 6.57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오늘 코스닥 두 쪽 다 하락 종목 수가 많긴 했지만 이 정도면 아주 잘 버틴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해드리겠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또 매수에 이런 동참을 해줬다라는 거, 이거는 코스닥을 그래도 계속해서 1000스닥 이상으로 올려주지 않을까, 1100스닥, 1200스닥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마련이 될 수 있는 하루였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지난번서부터 파월 의장은 이번 중고차 언급하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매번 같은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자꾸 연준을 못 믿고 의심하는 시장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상황이 안 좋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경기가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경기가 지금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 재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잠깐 통화를 해봤어요. 야, 거기 요즘에 분위기 어떠니? 라고 하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걔들은 야, 상관없어, 별거 없어라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 재개에 대한 이런 흐름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야, 4단계야. 지금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의도 너무 무서워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떤 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바로 이 경기 재개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은 이런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림막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저희도 방송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체온도 재고 다 할 건 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안정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어떤 상승세 흐름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는 그래. 건가요? 큰 틀은 이렇게 큰 틀이 이렇게 간다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사이에서 이렇게 조정 이런 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내일에 이제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금통위죠. 연내 금리 인상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난번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반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유화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냐 지금 기대와 우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아마 그대로 연속성으로 주지 않을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하면 야 갑자기 야 지금 델타가 왔으니까 야 돌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여주면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가버리면 그때부터가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마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에 금리 인상 한 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지. 그 전까지는 천천히, 물론 그런 얘기는 하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커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의는 해보겠습니다. 좀 더 이런 다시 한번 정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결론 나누는 거 아시죠? 저 앞에 내용 와 나오다가 하지만 결론은 10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전히 경기는 계속해서 잘 재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것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예정대로 하겠다라든가 네네.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크게 뭐 어떤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혹시나 이러면 안 돼요. 야 원래 10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너무 빨라지고 있으니까 8월이나 9월에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시장 쇼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쇼크가 없이 그냥 잘 무난히 뭐 발표했었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별 종목으로 한번 주식시장 네.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진단키트주가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잖아요. 핫해라는 분위기가 나오죠. 네. 이 핫해 분위기가 네네.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테마성 요즘 워낙 빠르게 이 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 2주 정도 좀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뭐 2주 정도 지금 현재 가고 있죠. 지금 1주 정도가 지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 근데 우리 대표님 이야기대로 정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1000명이 넘었을 때는 뭐지 무섭다. 정부에서 야 4단계! 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4단계 할 게 없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이제는 이제 연금 다 집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 할 거고 이미 뭐 오늘 뭐 1600명 나올 때 오늘 잠깐 아침에 움직이겠네 라는 생각했는데 대부분 오늘 음봉이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급등락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여기 나타났던 것처럼 위로 쭉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진단키트는 사실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도 지금 현재 진단키트의 흐름을 보면 아주 잘 되고 있고 하루에 검사 건수입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나 혹시나 코로나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검사 받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이렇게 되면 진단키트가 정말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릴 거고,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어때요? 약 드십니까? 감기 걸리면? 네네, 감기 그렇죠. 걸렸을 때. 감기 걸리면 약 먹죠. 근데 그 약이 치료제입니까? 어떤 약이 알고 계시죠? 그게? 뭐 그냥 치료제. 치료제 개념은 아니고요. 그게 완화시켜주는 이런 이슈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이런 감기는 우리가 정복이 안 돼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뭐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된다고. 계속 변이가 되고 있다는 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기처럼. 감기처럼 진행이 되는데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집에도 아마도 이거 코로나 한번 봐봐 하면서 진단키트가 집에다 이렇게 배치가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이런 특징을 보면 뭐예요? 치사율은 낮아졌다. 확실히 낮아졌고, 그런데 이렇게 확장성은 훨씬 더 커졌다라는 전염성. 겁니다. 전염성은 커졌는데 치사율 낮아졌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기를 변형시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진단키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랍니다. 치사율은 낮아졌는데 어찌됐든 걸리면 아프니까라는. 어제 제가 제 지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이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실제 모임을 하려고 갔는데 그 분이 나는 코로나 걸렸어, 나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뭔 일 했고, 제가 오랜만에 어제 통화를 해봤거든요. 형, 어떤 증상 같은 거 있어? 라고 하니까 코로나 걸리고 난 후각을 잃었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각이나 이런 건 다 괜찮은데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잘 못 맡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 나 이제 나이 먹고 결혼도 했고 다 했는데 그치. 죽을 거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슬펐긴 했지만 그런 후유증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후유증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되도록이면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지금 현재 델타 변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도 지금 현재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38만 건 명도가 지금 확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좀 다시 위로 올라와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옆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절대 걸리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하다가도 회사들이 웃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단키트 업체들은 바로 뒤에서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있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 숫자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숫자를 보시면 와, 싸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주 상당히 높았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많은 조정을 받으면서 물린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때 반등을 줄 때 탈출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네네. 예. 또 우선은 좀 종목별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단키트 주 하면 한다고만 하면 무조건 다 올랐죠. 무조건 다 올라가 버리고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실제 근데 이게 시간도 걸리고요. 여러 가지 그런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숫자가 잘 나오는 회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젠이 거기에 대표 주잖아요. 실제 그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그 회사 와 좋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1,900억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분기에도 한 2,000억은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하면 2,000억씩 번다 해서 1년에 하면 8,000억 정도를 버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을 보면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4조 4천억입니다. 8,000억 버는데 4조 4천. 말이 되나요? 5배입니다. 의료기기인데, 진단키트인데 5배짜리가 다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너무 싸다라는, 이런 종목은 사실은 조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 전 인류가 감기처럼 여기로 계속해서 같이 동생이 된다면, 아예 탁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바이바이가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또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숫자가 안 나오는 것들은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실제 아이고 지금 잘 팔리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면 대장주를 가지고 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트레이딩의 관점이라고 하면 네네.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저거 지금 차트만 딱 보시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고점을 또 못 뚫는 모습입니다. 한 91,000원 정도가 또 전고점 언저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85,800원이니까 지금 먹을 거리가 있으면 완전히 갑자기 뒤에 확장 지금 이번에 지금 현재 1,600명인데 이번에 못 잡는다면 다음 달 한 말 정도 되면 한 2,600명 정도가 걸린답니다. 근데 이번에 잘 잠그면 8달 중순 정도에 한 다시 600명대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위로 올라가면 한 91,0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는 보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한 8만 원 언저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85,800원이니까 딱 어떤 상태? 딱 그 가운데 있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좀 사보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의 계속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야 됩니다. 다른 이상한 데 종목이면 으악!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체외 진단 키트 업체인 SD 바이오 센서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잖아요. 이제까지는 상장하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공모액만 뭐 32조인가 뭐 얼마 들어갔다 뭐 이야기 그렇죠. 있던데요. 네,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엄청난데 이게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되면 뭐 정말 따상을 가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냐 아니면 왜냐면 요새 돈 벌 거리가 잘 없으니까 공모주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대응을? 저 같으면 딱 어떻게 공모주는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따상이 갈 확률이 아주 높아는 보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렇게 그렇게 가격도 사실은 원래 공모가가 더 높았다가 낮췄죠. 나 너무 높은 거 같아.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시행을 안 해줄 거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낮출게요. 하고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좀 룸이 좀 생겨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더블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52,000원에 시작을 했으니까 104,000원에 시작을 해서 30%를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마 더블은 갈 것 같고 거기서가 문제일 것 같고요. 공모주를 하셨던 분들은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바이바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따상을 갔는데 거래가 안 터지면 하루는 더 가져가셔도 되고 뭐 이틀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거래가 터지면 공모주는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터지면 바이바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아무리 뭐 돈을 잘 벌고 막 해도 다른 회사들보다 정말 잘 버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 됐든 그 SD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분명히 아주 호실적이다. 아주 호시절에 이렇게 상장이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우선 저 같으면 터지면 판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터진다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네 하고 알 수 있지만 명확하게 네네. 장중에는 참 헷갈리잖아요. 장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따상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냥 몇백만 주 막 쌓여 있잖아요. 그게 보고 있으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냥 정리를 가볍게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대부분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그날 한 2-30만 주 거래되고 끝나버리면 다음 날도 가는 거지만 그날 뭐 100만, 200만 주가 갑자기 거래가 후루룩 없어져 버리고 체결되고 해버리면 바이바이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아니야 이거 다시 갈 수 있어 하면 그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공모주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하루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에 뭐 잠깐 물 마시고 왔는데 10%가 빠졌네. 이거 어떻게 팔 수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D 바이오 센서도 뭐 영업 이익률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젠 대장주하고 그렇죠. 이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서로 대장주 역할을 해나갈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문제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진단 키트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우리 감기처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매개가 하나의? 된다고 네네. 하면 진단 키트를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단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요새 감기 걸린다고 감기 진단 받지는 않잖아요. 그냥 치료제가 가서 치료 받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단 키트가 우리가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봐도 되느냐? 그냥 이건 하나의 일시적 사라질 수 있는 어떤 테마로 봐야 되느냐? 우선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치료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다라는 거, 그리고 백신이 얼마나 큰 미리 이렇게 선제적인 방어를 해주느냐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일이라면 진단키트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치료제가 확실하게 딱 나와버려. 야, 먹으면, 야, 후각도 돌아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후각도 우리 제 선배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나온다면 완전히 뭐 진단키트 굳이, 야, 죽지도 않잖아, 그거라고 하면서 쉽게 이렇게 사라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백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1년 만에 거의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백신에 대한 것은 사실은 10년 언저리가 걸리는 거랍니다. 정상화가 되는데. 근데 최소한 그 10년 언저리 정도까지, 그리고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뭐 그 정도 언저리까지는 뭐 최소한 5년에서 뭐 10년 정도는 이 진단키트에 대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게 치료제, 확실한 치료제가 나오면 진단키트주는 사라진다.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네. 그때는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네. 먼저 진단키트주는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상황이고요. 그때는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네네. 이 백신도 지금 1년 만에 그냥 빠르게 네. 확 나왔잖아요. 치료제도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미 뭐 대만에서 뭐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를 뭐 계속해서 상상 뭐 할수 나왔다고 있고 얘기는 하고 셀트리온에서 있는데, 또 나왔고 그렇지만 아직은 시간이 효능을 좀 안 걸린다. 믿으시는군요. 저는 사실 백신의 효능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제로서 우리가 이건 정말 치료제야라고 그렇죠. 네. 인정할 만한 네, 어떤 네, 네. 근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먹고 나면 우리가 말끔하게 우리가 어디 피가 났어 이렇게 하면 어떤 연고 먹고 꼬매고 하면 여기가 피가 안 나잖아요. 실제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어, 이거 먹으면 야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이런 식의.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친구가 아주 빠르게 변이하고, 야 나 이렇게 변했다, 나는 이렇게 변했어, 나는 이렇게 변했어, 이거 나는 이렇게 변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친구들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제가? 네, 아직 그렇다. 하긴 지금도 감기는 정확한 치료제. 네, 그렇죠. 하지만 감기 우리가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받고 이러면 어쨌든 좋아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완화제는 생기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뭔가를 하나 잡겠죠. 근데 그거는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는 1년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이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이런 여기 쪽에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진단키트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치료제의 어떤 개발 현황,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글로벌리 그렇죠. 어떤 흐름, 숫자를 이런 것들에 확인해 대해서 좀 하셔야 민감하게 됩니다.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요즘 가장 핫한 섹터로 부각되는 게 2차 전지. 그렇죠. 예, 2차 잖아요. 소재. 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 완성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또 소재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보면 LG화학하고 고려아연 뭐 배터리 핵심 소재 그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G화학하면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다. 배터리 업체 이런 세계 1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바로 이 고려아연, 짜잔, 우리도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을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런 전구체를 우리도 만들 거야. 어떻게? 바로 LG화학과 고려아연이 합쳐서 이런 합작법인을 만들어서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고려아연과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있었습니다. 캠코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이렇게 황산 니켈이라는 이런 것을 같이 이런 제조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즉 실제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근데 이제 합작 법인까지 만든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정부채가 사실은 이 그 양극재를 만드는데 거의 40%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생산 원가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가 정부채가 주로 어디서 많이 넘어오냐면 바로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전구체 업체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전구체 업체 생각하니까 뭐 E&D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회사일 것 같다라는 거. 오늘 뭐 열심히 좀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거기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핫해라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LG화학 그리고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사실은 연에 아무리 못해도 뭐 7천억에서 8천억 무조건 버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벌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 바로 이 성장성까지 더 이상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밸류에이션에서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이슈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거고 두 회사 다 워낙 큰 회사들고 그리고 LG화학이 붙었다는 말은 대놓고 야 얘들 거 우리가 납품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 여기 회사는 무조건 되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 무거운 주식 바로 고려아연이 11%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와우 서프라이즈하게 오늘 상승을 했고요. 거래도 평소에는 4만 주 정도 되던 게 오늘 거기에 10배 가까이가 터졌습니다. 45만 주 가까이가 터졌으니까 야 거래도 터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현재 마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고려아연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이야기는 LG화학하고 합작사를 그렇죠. 만드는 네. 거니까 보통 그거 합작사 한 50% 가까운 네, 지분을 보유하는 어떤 지주사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어찌됐든 연결로 해서 자기의 수익을 더 챙기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그래서 더욱더 긍정적인 이런 이슈. 그동안에 받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에서 이제는 플러스 알파 2차 전지가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려아연은 어떤 주식이었냐면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는 이런 지표 같은 회사였습니다. 실제 고려아연이 뭐 상승을 하면 야 원재료들이 잘 팔리나 보구나 원재료 가격들 뭐 구리나 아연이나 이런 애들이 막 위로 많이 움직이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차 전지까지 나도 가본다라는 겁니다. 즉 성장성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뭐 결산 뭐 1년 단위로 하면 뭐 9천억, 8천억, 7천억, 9천억 이렇게 많이 벌던 회사니까 안정적인 이런 바탕에서 이제는 성장성까지 이렇게 줄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예요? 성장성입니다.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확실하게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화답을 주가로 그렇죠. 이제 네. 한 거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호재가 LG화학에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우선은 뭐 좀 안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그동안에는 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아서 계속해서 움직였었는데 LG화학한테도 이 정도면 좀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전구체니까 여러 가지를 좀 쪼개놔야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에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 자회사에서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삼성전자가 뭐 삼성전기에서도 받고 SDI에서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 아래단에 또 있고 그 옆단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또 이런 이슈 자기한테 어떻게든 모든 전구체 업체가 어디 한쪽으로 담합을 했을 때 고려아연하고 LG화학은 어쩔 수 없이 고려아연은 누구한테 줄까? 야, 나 단합 안 돼. 나는 LG화학한테 줘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은 사실 이제 조만간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야 그래도 얘도 결국 나눠질 거잖아. 너 투자한다면 어디 있다 할 거야? LG화학에 할 거야? 에너지 솔루션 할 거야?
에너지 솔루션 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거지. 결국은 좀 좋은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LG화학이 네네. 결국 이제 지주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지주사고 화학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현재의 주가로. LG 화학만 보신다면 지금도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구간이다. 그런데 예전같이 막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좀 천천히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 하면 좀 또 혼날 것 같은데 우선은 한 90만 원대, 9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은 이 정도 라인이면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좀 최근에 좀 조정도 많이 받고 있고 음봉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100만 원대가 90만 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이 LG화학이 다시 좀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 그때가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탈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되셨길 바랍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앞뒤가 안 맞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될 그러니까,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네. 가지고 있잖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2차 전지의 대장이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할하게 되는 이슈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포지션을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셔라. 그렇죠. 예, 그러시고 그쪽 에너지 솔루션 쪽에 그런 포커싱 나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한샘 또 네. 이슈가 요즘 나왔죠. 그 매도하겠다. 근데 그렇죠. 오늘 아까 속보로 나온 거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하고 손잡는 것 같아요. 결함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우선 이런 펀드로 됐고요. 오늘 처음부터 IMM 쪽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고 실제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속보로 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 가격까지는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격의 대강 이렇게 흐름을 보면 주당 거의 25만 원 가까이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0만 원 정도도 비싸. 지금 현재 15만 원 언저리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오늘 종가가 14만 6,500원이니까 15만 원, 이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해도 좀 너무 비싸게 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IMM 쪽에서 가져가면 절대 손해를 안 봐야 되는 애들입니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거. 물론 당장 내일부터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올릴 것 같죠? 그렇게는. 근데 시간이 걸리면 분명히 이런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 가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한샘 지금 현재 넘버원 회사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회사의 지금 현재 넘버원 회사고 가구에서 우리가 한샘 빼놓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지금 현재 압도적인 지금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샘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경영을 참 잘 해왔죠. 어떻게 무조건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래는 일남 3녀였었는데 한 분은 남자가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녀만 남아 계시고요. 3녀가 가지고 있는데 다들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넘겨줄 사람도 없고 또 이 회장님 같은 경우도 나는 무조건 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정말 더 우리 한샘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어 라는 게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실제 전문 경영인이 지금 현재 이 한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거의 특수관계인의 25% 이상을 지금 현재 이번에 물량을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면 당연히 경영권도 같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매각 대금이 한 1조 5천 가까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런 금액이 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는 이런 회장님이나 지금 현재 그런 창업하셨던 이런 회장님 그리고 가족분들도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런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한샘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저의 생각은 우선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장기간으로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장기간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를? 최소한 한 6개월에서 6개월. 1년은 최소한 생각을 하시면 어찌됐든 바보가 아닙니다. 펀드 애들은 어떻게든 정말 살생부가 돌아서 이 회사를 정말 엄청나게 멋지게 비싸게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엄청 빡세게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많이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주주들은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도울 수 있을 거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참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야 저것도 바꾸고 싶고 이것도 바꾸고 싶어 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좀 변혁이 이루어지면서 숫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던 회사가 바로 이 한샘이 아닌가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에도 오늘 너무 팡 튀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오늘 24.68%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오늘. 네, 오늘 아주 센세이션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아싸라비야 하면서 열심히 팔아먹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한 40만 주 팔았고요. 기관은 15만 주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내일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종가에 샀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꼭 여기서부터는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종가에 샀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3% 이상 빠져버리면 그냥 정리. 3%.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여기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만약에 다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랍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을 그렇게 해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된다는 거는 상당 시간 고민이 된다는 거는 상당 시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추격 매수할 생각이거나 이런 분들은 하질 말아야겠네요. 아니요, 근데 내일도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있는 올라갈 거니까?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물론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을 봐보면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지금 14만 9천 원이 나왔고 지금 15만 원이 넘어가기도 했다라는 거. 15만 2,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4만 9천 원입니다. 한 3천 원 정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면 트레이딩의 영역 정말 근데 좀 고수들이 참여하는 이런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잘 가구나 하고 이렇게 그리고 구경하다가 쳐다보고 조정받고 있을 때 내려와서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 맞아 예전에 그놈이 좀 길게 보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주가의 흐름 영업이익이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게 900억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1조 넘도 없고 삼성전자 몇 조? 기억이 안 나. 뭐 10조가 넘게 버는 회사라서 12조 막 악질러라고 하는데 얘들도 근데 시가총액이 3조 4천입니다. 야,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거는 900억 1년에 900억 벌었는데 3조 4천이면 30배? 34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이런 넘버원이기도 하고 이런 가구업체나 이런 게 좀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주긴 하는데 밸류에이션 딴에서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이번에 인수했던 곳이 이런 한샘하고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의 시너지가 나오면 압도적인 MS가 위로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도 비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대응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쌉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무조건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부터는 대응이 손이 정말 빠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종목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그러니까 많이 고평가돼 있다. 그다음에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 곳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없을까요, 종목이? 종목은 우리 2,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없지 종목이. 정답. 네, 정답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종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게 빠르긴 합니다. 사실 갑자기 파파파 하루에도 24% 올라가니까 야 내일도 한 10%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루 금리, 우리 1년 금리가 지금 이제 1.5% 이 정도밖에 아닌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정말 스캘핑이나 이런 것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좀 편하지 그게 아니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뭐 그런 말씀하신 대로 고수들의 어떤 영역이라 네. 놔두고 혹은 이미 오늘 산 분들의 영역이라고 네, 보고요. 그렇죠. 네. 주린이들 그렇다고 구경만 하자니 참 속이 쓰리단 말이죠. 네네. 이런 주린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만한 이거보다는 더 나은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 지금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금호건설 지금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금호건설 주가의 흐름이 이틀 연속적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주 쌉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집을 너무 사고 싶어요. 집은 못 사더라도 우리는 주식은 살 수 있잖아요. 건설회사 주식은 살 수 있죠. 물론 대장은 누구예요? 건설주 하면 우리 현대건설이나 이런 DL이나 이런 애들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금호건설이 상당히 싼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회사 지금 평균 PER이 거의 8배 언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5, 6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을 500원씩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 성향이 갑자기 나 안 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고 있고, 오히려 올해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더 늘어나면 배당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조금 음봉이 나고 있고 했었으니까 이 정도 넣어놓으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였는데요. 잠시만요.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긴 했네요. 근데 계속해서 사실은 기관들이 정말 미친다 한 10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었고, 네,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사다가 이틀 정도 연속 팔았다. 조정을 좀 예쁘게 받았고요. 5일선에 정확하게 걸쳐 있습니다. 물론 손절 라인은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12,000, 한 500원 정도가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14,000원 넘게 올라가서 한 15,000원, 16,000원까지도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레포트들 나오신 거 보면 16,000원 이상이 이런 탑픽으로 잡고 있는 이런 레포트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PER이 낮다고 했는데 거기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약점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설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얘가 금호건설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이 이름이 바뀌어서 금호건설로 왔고요. 건설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됐고, 금호산업 무한회사, 그동안은 아시아나를 계속해서 먹여 살리던 회사입니다. 아시아나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대한항공으로 팔리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돈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PBR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는 한 0.8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실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금호건설인 것 같고요. 하루에도 거래가 계속해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좀 넣어놓으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건 계속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내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지금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공공 분야입니다. 중소형사에서 공공 분야에 넘버원 찍으려면 바로 이 금호건설을 찍을 수 있고요. 우리 어디 바로 말도 많았던 LH에서 땅을 받아서 거기에 올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수주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체 사업도 하거든요. 자체 사업도 하는데 거기서 영업이익률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주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저희 그냥 사견이고요.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게 있고요. 절대 추천이 아니라 그냥 잘 봐보자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요?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도 돼요? 그거는 이제 최종 판단은 고객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제도권 직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늘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주 오늘도 잘 움직여 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대응이면 아주 굿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종합도 이 정도 되면 아주 잘 버팅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의 흐름이고요. 박스의 흐름이 그냥 쭉 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에서 잠깐 잔파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다. 물론 그거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한 7개월 연속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월봉으로 보면 이거는 아닌데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나올 건 없어. 더 이상 없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만 본다면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된다? 정말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이 한 두세 번 있으면 그때부터는 고민 와보. 지난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10% 정도 푹 밀릴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의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식시장은 좀 우상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당장 내일 같은 경우는 버냉키가 아니죠. 파월 FED 이런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경기 동향이 FED 쪽에서 발표되는 경기 동향, 1년에 한 8번 나오는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정말 서서히 될 수 있는 이런 물가 요인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무슨 시즌이다?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요. 전자공시 시스템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작년 대비해서 잘 나왔네? 이거 봐라. 뭐지?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2분기 때, 1분기 때 KG ETS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매출이 10배 늘어버렸습니다. 이거 뭐야? 한 분기 발표했는데 작년 것보다 잘 나왔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그 종목 정말 급등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전자공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고 거기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정말 나스닥 시장이 지난번처럼 막 10%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한국 시장은 계속 이렇게 견조하게 좀 흘러갈 것이다. 네, 상승 그렇습니다.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더 좋은 인사이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곧 이어서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 팀장이시죠.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수고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이죠.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달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 Don't worry, be happy. 네. 이게 무슨 제목만 봐서는 아주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지신 건가요? 일단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분들 만나는 과정에서 걱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올라간 데 있어서 걱정이 없었던 경우는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시장을 오히려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걱정들이 기우였다. 아니면은 이 걱정들이 현실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둘씩 뜯어보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눌려 있는 것뿐이지 걱정들과 불안감들 때문에 이게 시장이 뭐 갑자기 무너지는 흐름이나 아니면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시장이 좀 많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발간한 자료 제목은 컨빅션 바이 콜. 컨빅션 바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냈는데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뭐 시장이 지난주 후반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흔들린 변수가 펀더멘탈이냐, 기업 실적 때문이냐, 경기 때문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좀 제목을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컨빅션 바이 콜이라는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코스피가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3250을 지키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제까지 그 뷰는 전혀 바뀌지 않으셨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죠. 왜냐면은 제가 4월, 5월 달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자동차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올라간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지수는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도 네. 그 개별 종목들이 수출 대형 우량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네,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반도체, 자동차 좋다 그러면서 왜 못 올라가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과 수출과 뭐 전반적인 펀더멘털 환경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삼성전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하반기 실적이 진짜로 좋아질까? 라는 이 또한 마찬가지죠. 걱정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 환율 변수가 지금 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초 이후에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습니다. 1분기 때는 1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차익 매물과 그리고 금리 상승 때문에 그 원달러 환율 레벨이 높아져 있었고, 또 안정을 찾을 만하니까 이제 FMC에서 불안감들을 조성해줬고, 또 안정을 찾을 만하니까 공매도 때문에 또 한번 레벨이 올라갔고, 또 안정을 찾을 만하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레벨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급이 특히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펀더멘탈 이익 전망이나 수출이나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림들, 우상향하는 그림들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변수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이런 좋아지는 그림들을 눌러왔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게 된다면 아마도 이번 상승 흐름에 있어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매달 같은 기대를 하는데 계속 실망을 시켜가지고 이 반도체와 그러니까요. 자동차가. 근데 뭐 솔직히 제가 만약에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 실적을 본다면 2분기 연간 반도체 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금액만 놓고 본다면은 사상 최고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10배 초반밖에 안 되고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레벨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누르고 있는 힘들이 점차 약해지면서 올라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텐데 이 누르고 있는 힘들이 언제쯤 확 풀릴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본다면 환율 변수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변수들은 아마 7월 말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3분기 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주는지가 좀 그동안 이렇게 굉장히 무게감을 눌려왔던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을지를 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지금은 실적이 아니라 수급이다. 네. 이 종목에 수급이 확 몰려야 이게 가는 가는 건데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 힘 가지고는 어렵고 이제 네, 외국인이 맞습니다. 사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유출을 걱정해야 되지 달러가 유입될 만한 요인은 지금 없는 상황이니 네. 실적이 좋아지는 거와는 별개로 주가는 그렇게 못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견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켜보셔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50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기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들은 달러가 원화가 더 약해지기보다는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도 최악의 상황이지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 내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출주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달러 환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여전히 뭐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처럼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그냥 내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두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웨이브가 있을 때마다 방역이 강화된 뒤에는 다시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런 사이클을 보여왔다는 점들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50원대가 가장 올해 안에 들어서 가장 고점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미국 경기 워낙 좋습니다. 그런데 전망치 흐름들을 보면은 가속도가 붙었던 구간들은 조금 이제 멈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유럽 쪽 경기 흐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들.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몇만 명씩 나오는 영국 GDP 성장률 전망이 미국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지금 영국은 봉쇄 조치를 19일 날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달러도 좀 더 약해질 수 있는 흐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지금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설 만한 어떤 그래도 뭔가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그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겠죠. 이게 좀 가라앉는다? 네. 원달러 환율을 1130원대에서 50원대로 다이렉트로 올려버린 변수가 지난주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변수가 진정이 되고 이제 1000명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확실하게 원달러 환율도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미국 물가지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가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더 확인된다면 저는 뭐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나 지금 정점에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물가 서프라이즈를 보시고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더 긴축적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연준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죠.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고 일시적이다. 또 하나는 완전 고용으로 가야 된다. 근데 완전 고용까지는 멀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6월 FMC 점도표가 아마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는 2023년 두 번 금리 인상, 2022년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들 또한 달러나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인가요? 그 파월 의장이 네. 그 하원인가요? 상원에서 의회 연설을 의회 의회에서 연설을. 증언을 할 네. 예정이죠. 청문회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있죠. 네. 거기에서 뭐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뉘앙스의 연속성에 해당하는 말을 한다면 그냥 시장은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더 매파적인 뭔가 바뀐 스탠스를 스탠스가 보여주겠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6월 FMC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을 계속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횡설수설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점도표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이라는 인정을 하면서도 조금은 톤다운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제가 가장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던 거는 점도표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 자신들이 이렇게 찍어놓은 점도표인데 그걸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 고용까지 아주 멀다. 아직 멀리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만간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고 진정될 것이다. 이 말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합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내피셜로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을 유추해 보면은 6월 FMC 회의가 여러분들이 보는 점도표에 있어서 가장 매파적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 없다라고 했다가 6월 달에는 2번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망치를 맹신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물가도 진정이 되고 경기 회복 속도도 좀 둔화되게 된다. 둔화라기보다는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이 점도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에 있어서도 실업률 여러 가지 보긴 할 텐데 그러니까 총 고용자 수가 직전 고점으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 700만 명 정도의 괴리가 남아있거든요. 한 80만 명씩 매달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9개월 정도는, 8, 9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든지 정상화하는 스텝들이 더 빨라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지금 현재 6월 FMC 이후에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들을 시장이 반영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이보다는 더 매파적이지 않구나라는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더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시장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네. 미국 채금리가 1.3, 1.1을 깨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걸 보고 네. 이거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이렇게 맞습니다. 자꾸 떨어지지? 하락을 걱정에다가 네. 1.4로 어제 올라가니까 이건 또 그렇죠. 이거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시장의 심리, 투자자의 심리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건 그만큼 이게 고점이다라는 어떤 인식, 예, 그것 때문에 불안감들. 불안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좀 부정적인 게 나오면 튀겠다, 네. 탈출하겠다 이런 자세들이 돼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게 걱정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꼭 조정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변수들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떨어져도 나쁘고 오르도 나쁘고 경기는 모멘텀이 둔화되기 때문에 나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시장에는 부정적이다라는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뜯어보면은 어제 금리가 튀어오른 것은 물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어제 물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증시는 올랐고요. 장중에 계속.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물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금리가 튀어오르고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미국 증시가 꺾였냐면은 30년 국채 입찰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응찰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좀 올라왔던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레벨, 금리 저점 레벨은 다소 가격적인 부담은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가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정 부분 금리 반등 시도는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이 싸지게 된다면 또 응찰률이나 수급들은 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채권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완만한 하향 안정세 정도로만 보여준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이 6%고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6.6이고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보는 미국 GDP 성장률은 7%인데 금리가 1.3, 1.4? 너무 좋은 환경 아닐까요? 그렇게 비교해 보신다면 채권금리에 따른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부러지거나 급락을 하거나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시장이 꺾일 만한 이유가 없고, 네. 한국 시장도 꺾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최근 세미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은 실적이든 경기든 방향성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모멘텀이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모멘텀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가 생각하는 건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안 둔화된다는 거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들이 왜 둔화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마이너스였던 것들로 인해서 2분기 때 모멘텀이 엄청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가 50%고 산업 생산이 30%고 이런 정도로 올라왔어요.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YY 증가율을 기록해줬는데, 기저효과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둔화되는 그림이라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모멘텀이 둔화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2분기 때는 대폭등을 했어야죠. 모멘텀이 그렇게 예민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따져본 것은 2010년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완전 침체로 갔다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이제 2010년에 들어와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흐름들을 봤더니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경기 모멘텀, YY 증가율 흐름들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둔화됐거든요. 증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정확히 역상관계거든요.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는 왜 움직였을까? 왜 증시는 상승했을까? 라는 것들을 따져보니까 전월 대비 증가율이 좋았어요. 전체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말까지 전체 42개월이 있었는데요. 42개월 중 31개월 동안 전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경기는 계속 우상향을 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 YY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전월 대비 변화율이 계속적으로 플러스만 보여준다면 경기 방향성이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고, 단순하게 본다 하더라도 증가율 자체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을 바꿔놓을 만큼의 변수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방향성 자체의 흐름들에 조금 믿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방향성 흐름들이 꺾이게 된다면 저도 언제든지 좀 경고의 시그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한, 네. 조금씩이라도 네. 계속 좋아지는 한 주가는 빠질 이유는 없다.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을 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밌는 것은 미국 이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률을 보면은 아직까지 높이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GDP 성장률 6.6%, 7%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 고점에서 한참 못 미치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2017년 고점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 모멘텀을 감안해서 봤을 때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률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들은 아직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 고점 수준과 비슷하고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2017년 고점 수준하고 좀 비슷한데 GDP 성장률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6%, 그때는 3.8%. 그리고 지금은 2017년에는
이익이 늘어난 거의 75%가 반도체 하나에만 매달렸다면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운송, 뭐 인터넷, 뭐 이런 업종들이 다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시장 흐름들은 훨씬 더 또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방향성에 대한 좀 흐름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본다면 이경민 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좋게 말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나오셨을 때 올해 그 수정된 주가 전망치를 얼마로 보셨었죠? 3,630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3,630.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4월, 5월 달에 나왔을 때는 그 당시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라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12개월 뒤까지 예상되는 EPS 주당 순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15.1배를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더 편해졌습니다. 왜냐면은 12개월 선행 EPS가 그 당시엔 240이었던 게 지금 288까지 올라왔어요. 실적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레벨 자체가 바뀌었고 이렇게 본다면 288에다가 12.8배, 9배 올해 평균 밸류에이션만 간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정상화되는 수준만 간다 하더라도 3,645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수가 뭐 과도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눌려있던 것만 완화된다라고 해도 갈 수 있는 지수대가 3,600선 후반 정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이거 뭐 요즘은 뭐 남미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 계속 파생되고 있죠. 배에서 파생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워낙 예방 접종률이 높으니까 네. 뭐 이렇게 시장이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단계 네. 제한 조치까지 했으니까 네. 이게 좀 경기 위축을 좀 빠르게 불러올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지켜보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네.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시겠죠? 있겠죠? 무슨 말씀? 상승이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올해 연말까지 간다. 그럼 뭐 말할 거 없겠죠. 근데 뭐 몇 주 또는 한 달 이내에 잡힌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파급력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은 검사 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한 것들도 일정 부분 있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퍼진 나라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국입니다. 영국이 35,000, 36,000명씩 나오거든요, 하루에. 영국은 접종률이 1차 접종률이 68%, 70% 되고 있고요. 2차 접종률도 30% 훨씬 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봉쇄 조치 전면 해제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이 하루 확진자 수가 35,000명, 6,000명까지 가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2자릿수 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비율도 굉장히 낮아서 만약에 뭐 작년 말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만 본다면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가면은 이제 중증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의료 체계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백신의 효과도 있고 또 조만간 백신 치료제도 코로나19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감 가지고 우리 생활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은 사망자 수,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굉장히 독감과 같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접종률, 백신 접종률 아직까지 낮고 그런 상황에서 좀 확산이 된다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단계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거의 외부 활동을 거의 막는 상황 수준까지 간 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불안감들, 거기에 경기에 대한 충격들이
악의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기화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수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 이제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정 부분 GDP 성장률이나 일정 부분 다운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식시장이나 한국 기업 이익 전체로 본다면은 기업 이익 전체에서 뭐 내수에 민감한 코로나19에 민감한 업종들을 보면은 한 7% 좀 안 되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10%좀 미만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내수 경기와 코스피 시장 간의 조금의 괴리율, 코스피 시장은 워낙 제조업과 수출주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주 비중이 워낙 많아 있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내수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과 차치하고 한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로 인해서 원달러율이 오르는 부분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내내 올라가는 그림만 아니라면 저는 뭐 빠르면 몇 주, 길다 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런 흐름들이 좀 꺾이면서 오히려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뷰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맞으면 많이 해결될 부분이니까 네, 백신은 또 이미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7월 말 8월로 가면서 또 한번 대규모 접종 수급이 되거든요. 그때 한번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불안감들 또한 좀 진정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겹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상승으로 계속 흘러간다, 방향성이. 이 전제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과연 상승할 만한 주식이냐, 네, 이런 게 네. 이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집중하자, 뭐 이런 네, 얘기 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을 보면 1, 4분기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뭐가 달라요? IT가 많고요. 음, 자동차, 반도체가 뭐 중심에 서 있고요. 반도체, 뭐 IT 업종 전반, 자동차, 운송,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철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 4분기 실적 시즌은 왜 좋았는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갔니?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리뷰 자료를 쓰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1, 4분기 실적 시즌도 전형적인 실적 장세였다. 그런데 대외 환경으로 인해서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진짜 좀 좋아지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쪽으로 수급이 쏠렸고 반대로 좋아지긴 했지만 이보다는 좀 덜한,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수급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떨어지면서 지수는 별로 안 좋았던 그림이지 전형적인 실적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1, 4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시클리컬,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었고요. 그리고 금융주, 은행, 보험 이런 업종들이었고 지금은 반도체가 중심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IT 가전,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또 하나 뿔뚝 솟은 게 철강, 그리고 또 하나 뿔뚝 솟은 게 운송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1, 4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도 저는 조금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닌가. 왜냐면은 시가총액 비중을 따져본다고만 하더라도 IT와 자동차 이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까지요. 이런 업종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한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뭐 운송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은 좋은데 이제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네. 일고 네, 있는 네, 맞습니다. 업종들이 섹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뭐 네. 철강주도 그렇고 맞습니다. 과학주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도체,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서버 반도체가 재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목표 주가까지 좀 낮춘 낮추고 증권사들도 있죠. 네,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이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근거가 있는 거니까 3, 4분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그냥 이미 선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일단 시클리컬은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철강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은 감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베어리시하게 아니면은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철강 쪽은? 네, 철강과 시클리컬 쪽은요. 그런데 반대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도주라고 말씀드린 업종들을 보면은 올해도 좋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변수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탑다운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1분기, 2분기 때 가장 반도체와 자동차로 억눌렸던 게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였죠. 그렇죠. 네, 그 여파가 지금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젯밤 발표된 물가 지표를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그렇게 뛰고 있어요. 미국. 뭐 50% 올랐다고. 네, 전년 대비. 전 월 대비로 10% 올랐습니다. 10.5%. 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많이 올랐다고 그것 네. 때문에 그랬는데 또 올랐네.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가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지금 가트너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공급 불안은 2분기가 최저점이고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림인데 이 회복의 강도가 1분기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회복 강도가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정책 동력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3월, 4월 달에 미국, 유럽, 한국, 대만, 중국 뭐 할 것 없이 모두 다 반도체 공급 안정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투자 확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지원 정책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책 변수가 플러스 알파 돼서 회복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탑다운 측면에 봤을 때 그리고 정책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하반기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뷰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7월 말에 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좀 더 클리어하게 확인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발표하는 건 이미 실적 예상 실적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네. 이야기가 네. 이제 주요하겠다. 네. 이 얘기로. 지금은 2분기 실적까지는 이제 다들 그럴 거예요. 그래 2분기 실적 좋아. 서프라이즈죠 이번에. 네, 서프라이즈야. 하반기는 어때? 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야, 실적이 이만큼 높은데 이걸 맞출 수 있어? 그런 퀘스천 마크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의구심, 불안감,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점 또는 진짜로 업황이 피크아웃 하겠구나라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7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7월 중순, 하순까지는 뭐 등락을 보이면서 환율 변화에 따라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다가 이제 7월 말의 흐름들에 따라서 좀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주식과 네. 그다음에 팔아야 하는 주식 이렇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 여러 가지로 많이 상황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작년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는 돈을 무한정 풀겠다. 경기도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오고 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어서 너도 나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구간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뭐라 그러죠? 기준점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진짜로 간다면은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반면에 만약에 제 전망이 틀리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다. 좀 극과 극의 상황. 특히 20주 이상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세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아직까지는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가는 종목과 가지 않는 종목들이 좀 크게 갈릴 수 있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있어서도 좀 색깔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코스피는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가면서 레벨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굉장히 핫했던 시클리컬과 금융주는 조금 못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하면서 끌어가는 힘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뭐 매년 반복되었던 패턴이긴 하지만 코스피와 대형주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국면,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 코로나19 피해주와 내수주들을 조금 더 담아 놓으시는 게, 컨택트주들? 네, 컨택트주들을 담아 놓으시는 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실적이 나빠지고 경기가 흔들리고 했다면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12개월 포워드 PR이라 그래서 밸류에이션 레벨은 더 낮아졌습니다. 올해 초에 3,260을 터치했을 때가, 장중 고점을 터치했을 때가 15배였거든요. 지금 3,300이 12배가 안 됩니다. 3,200이 11배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더 떨어졌다는 점들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레벨에서 더 급격히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자, 이제 유동성도 더 많이 안 풀리고 유동성 모멘텀이 둔화되고 경기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동성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는 경기 선행지 수의,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경기 선행지 수의 방향성 흐름들, 그리고 유동성 모멘텀과 더불어서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팩터,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간 전망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세 가지 팩터가 있었는데, 유동성 모멘텀, 금리, 그리고 경기 흐름이었거든요. 지금 유동성 모멘텀은 둔화되는 건 맞지만 금리와 경기 흐름들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레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11배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한다, 긴축으로 간다, 막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 매입하는 규모가 작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돈은 적극적으로 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은 경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커버업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 방향성과 금리가 하향 안정세만 보여준다면 밸류에이션 레벨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드는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드리면, 일단 아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하지 않은 게 이제 금융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네, 전제로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금융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금융주가 이게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한국은행은 2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너무나 좋아서 금리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금리 인상이 사이클로 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경기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금리를 따박 올려갈 수 있다라고 컨빅션이 있다면 좋아지는 거 맞아요. 근데 일회성으로 한번 딱 올리고 경기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6개월 뒤에 할지 1년 뒤에 할지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한 번 올렸을 때의 시점이 어쩌면은 정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도 최근 들어서 그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금융주, 은행주와 보험주와 기준금리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더니 사이클로 올라갈 때는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던 건 맞는데, 일회성으로 한번 올리고 한 6개월 쉬고 한 번 더 올리고 할 때는 금융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또 하나 바라보실 것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흐름입니다. 코스피 대비 금융주의 상대 강도를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네, 못 따라간다.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는 채권 금리 흐름들도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에 있어서의 상대적 강도, 상대적으로 시장을 끌어갈 만한 업종들을 말씀을 드린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은행주나 금융주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반등을 뭐 이슈에 따라서 반등을 세게 한번 하고 이렇게 좀 밀렸다가 또 한 번 더 오르고 밀렸다 하는 흐름들을 보일 텐데, 상반기처럼 시장을 아웃퍼폼을 하고 시장의 중심에 서고 이런 흐름 보기에는 조금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선 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 말을 전제로 흘러가겠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횡보는 결국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금융주들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는 채권금리 향배가 되게 중요하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주가는?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 좀 수익성이 안 하락이 될 때 좋아질 수 수익성이 있거든요. 안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 때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통화정책 정상의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금융주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하반기에는 뭐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연속성이 없다면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면은 심리는 굉장히 세게 움직이기 어렵다. 또 하나는 채권금리 향배에 따라서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연말로 가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감안해서 본다면 실적은 좋을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뭐 일정 부분 주가가 좀 밀렸거나 아니면 좀 낮아져 있을 때 조금씩 배당주 차원에서 안정성 차원에서 가져가신다는 투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하반기에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가 아무래도 이제 인기를 끌 것이다,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죠. 상반기도 계속 중소형주가 좋았고, 네. 지금도 외국인은 대형주를 팔지만 팔고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사고. 매수한단 말이죠. 네네. 이 흐름을 봐서는 계속 중소형주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들이 대형주에는 약간 불리한 환경들이 상반기에는 계속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글로벌 물가나 금리가 계속 올라갔던 그림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공매도 이슈, 전부 다 대형주의 좀 대외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의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졌었고, 실제로 그 업종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올해 한 해를 놓고 본다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더 좋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이익 모멘텀이 더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좋은 그림들이 지금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쪽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 보이는데, 이 억눌러 왔던 부분들을 좀 풀리게만 된다면은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만 풀리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적인 예로, 굉장히 가까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후반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흐름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후반은 외국인이 조 단위로 팔아서 급락을 했다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시장 레벨이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도했고 현선물 순매도를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내 수급이 외국인에 의해서 방향성이나 강도가 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적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시장이 좀 더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떠난다고 해서 시장이 부러질까라는 고민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 경직성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주도주로 떠오를 만한 것들이 상반기에 재미를 못 봤지만 그 반도체 IT,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터넷주,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좀 팔아야 되는
주식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뭐 철강이라든가 네. 시크리컬이라든가 네. 뭐 화학 같은 네, 네. 이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상반기 때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림들이 나왔던 것들은 좀 줄이자라는. 아, 상반기. 네. 그러면 이 시크리컬하고 이 철강 외에 상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죠? 뭐 시클리컬, 금융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금융. 있고요. 그리고 뭐 기대감에 워낙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컨택트 중에서도 여행주 같은 거. 네, 너무 오버슈팅한 듯한 매출이 없는데. 네,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들고 가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지금 이미 변화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상대 강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업종을 더 담자, 더 덜 담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상대 강도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자동차는 5월 초에 상대 강도 측면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6월 초에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서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6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상대 강도 측면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만 지금 7월부터 바닥을 벅벅벅벅 기고 있어요. 근데 더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달 들어서, 6월 말 7월 들어서. 주가는 좀 밀렸다고는 하지만 시장 대비 상대 강도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철강, 화학, 그리고 뭐 조선, 그리고 금융주 이쪽들을 보면은 5월, 6월 들어서면서부터 정점을 찍고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상대 강도가. 근데 이 상대 강도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 주도주라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이 막 올라가도 시장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퀀트 베이스로 저희가 월간 전망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주도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가운데 월 단위로 이렇게 토픽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적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철강 업종이 2월 달부터 2, 3, 4, 5, 6월 달까지 계속 탑픽 업종으로 들어오다가 그래요? 7월 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 있네. 그러고선 또 저번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업종들은 호텔 레저, 뭐 유통, 미디어 교육, 뭐 이런 내수주, 코로나19 피해주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5월, 6월, 7월 달 3개월 연속 자동차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6월, 7월 2달 연속 반도체가 들어왔고,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그 퀀트 베이스라고 퀀트적으로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나 주가 흐름,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종을 추출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기존 주도주들 플러스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 컨택트주들 이런 쪽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월 달 네. 그리고 하반기에 탑픽으로 보시는 업종, 뭐 종목 이건 어떤 게 있나요? 아마 반도체 자동차로 보고 있는데 이 업종이 두 개 업종을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강세뷰로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들, 눌려있던 부분들,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들, 가격 메리트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업종이 못 간다면 제 전망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가 움직여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가격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하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만 안 해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이거든요. 올해 수익률이. 이게 정상화되는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좀 뷰가 조금 베어리시 하시더라도 중립적으로는 놓고 가자. 일단은 네. 포트에 들어있어야 된다. 들어있어야 된다. 얘네들을 비우면은 팍 한번 움직일 때 굉장히 언더를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제가 요즘에는 올해 들어서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냥 탑픽 업종이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초에 깜짝 놀랐던 거는 딱 작년 연말부터 올해 고점을 찍을 때까지 MP에 저희가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거 모두 이겨버리고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 업종들이 시장을 끌어갈 때 없다면 굉장히 연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동차를 아무리 안 좋게 보시더라도 중립적으로만 놓고 가시고, 좋게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담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요즘 그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자동차도 그렇고 이 완성 대형 업체 네. 이쪽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소부장을 살 것이냐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아까 대형주가 앞으로는 네. 좋아질 것이라고 봤으니까 당연히 완성 그 업체들이 낫다고 보시겠죠? 네, 그 하반기는 좀 그쪽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올라갔는데 얘는 부러져서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인 측면에서 완성차 그리고 셋업체들이 쭉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그보다는 조금 덜한 상승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좀 우상해야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품주, 투자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관련된 주들은 뭐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쪽의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더 태우시는 게 하반기에는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시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지금 주식 비중을 몇 프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현금 비중을 몇 퍼센트 들고 있는 게 좋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은 아무리 풀 베팅을 해도 20%는 가져가자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처럼 진짜로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현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 정도는 뭐 MMF라든지 그런 데 넣어 놓으시고 마지막 보루처럼 갖고 계시고,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뭐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 이 중에 10은 등락 과정에서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여력. 단기 트레이드. 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3,200선 초반, 3,200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마지막 10까지 해가지고 80대 20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흐름들에서 이제 막 꿈틀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서 움직이기 위한 마지막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만 잘 버티시고 뭐 극복해 나가신다면 아마 제 자료 중에 하나 또 제목은 핫서머 핫코스피였거든요.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만큼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네,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고 이제 8월 9월 지나면 7월 8월 지나면서 코로나19도 진정이 되면은 좀 좋은 곳으로 여유 있게 바캉스로 가실 수 있는 자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만 되면 뭐 정말 왜냐면 주린이들이 다 대형 우량주를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상승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시장이 못 간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었고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엣지를 주는 전략을 펼칠 수는 있어도 시장의 트렌디한 흐름들을 바꿔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워낙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지금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좀 그래 지금까지 버텼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다음번에 제가 왔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경민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이게 일단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시원하게 하반기 말씀대로 대형 우량주들이 좀 상승하는 네. 주도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장 마감 후 방송을 끝내게 됐는데요. 하여튼 많은 분들 그 불안하고 초조하실 수도 있겠죠. 들고 있는 종목이 안 가고 있다면 또 기간이 오래됐다면 예, 이경민 팀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하면서 예, 하루하루 좀 즐겁게 보내도록 하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